그 흡혈귀 아직도 기어다니네. 죽기만 하면 우리 세상인데. 정수는 며느리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민수라는 것이었어요. 집은 내 명의로 바꾸자.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흡혈귀로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70년 인생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일까요? 어머니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계실지, 아님 슬기롭게 극복해 가실지. 이 가족에게 닥칠 일련의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 흡혈귀, 아직도 기어다니네. 죽기만 하면 우리 세상인데. 박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김영희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본 순간 7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민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내 명의로 바꾸자. 추석 차례를 마치고 거실에서 쉬고 있던 정수는 화장실에 간 며느리가 탁자에 두고 간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흡혈귀라고? 내 아들이 나를 흡혈귀라고 불렀다고?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며 한 푼 두 푼 모아 이 집을 마련했고 아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준 자신이 흡혈귀라니요. 그때 영희가 화장실에서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현관 밖에 나가 있던 민수를 바라보며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정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민수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질문이었어요. 응, 괜찮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곳은 있지만. 정순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온통 그 메시지 때문에 어지러웠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내내 영희의 말들이 이제야 다르게 들렸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돼지고기는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시죠. 분명 정순이 어제 정육점에서 비싼 갈비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영희는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차례상은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걸로 차리죠. 그 말에 담긴 미묘한 비아냥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이 기와집을 일궜는데 이제는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마당 한구석의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 대문 앞 감나무의 주황빛 감까지 모든 것이 정순의 손으로 가꾼 소중한 보금자리였는데 말이죠. 이 그릇 말고 저 그릇 쓰세요. 나물은 이렇게 담으면 안 되죠. 차례상을 차리는 내내 계속된 영희의 잔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정순이 집안일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었어요. 정순은 말없이 며느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평화로운 추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에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아들 내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었다니. 어머님,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영희가 평소와 다르게 친절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가 맴돌았습니다. 집은 내 명의로 바꾸자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가끔 들리는 웃음소리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민수와 영희가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돌아갈게요. 그래, 고생했다. 조심히 돌아가거라. 정순이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달랐죠.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미묘하게 변한 태도들. 내가 흡혈귀라고 불렸구나.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진짜 흡혈귀인지 보여주마.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추석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가 신경 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평소보다 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안부가 궁금해서요라고 말했지만 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정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어머님,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영희의 질문이 평소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묻니? 나는 멀쩡하다. 정순이 대답했지만 영희의 표정에서 미묘한 실망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영희가 어머님, 혹시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라고 되물으니 혹시나 해서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정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추석날 본 그 메시지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 있더라. 정수는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변호사와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정수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순이 내가 웬 변호사? 무슨 일 있나? 별일 아니고 그냥 재산 정리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해.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김할머니의 소개로 정수는 시내에 있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법무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들은 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님,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이전 등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수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막내딸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집안 문제로 오빠와 사이가 틀어진 후로 연락이 뜸했었죠. 당시에는 수진이 너무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수진이 오빠와 새언니의 속마음을 미리 알아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다. 엄마, 왜 갑자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무 일 없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수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수지는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기분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아챘거든요. 정수는 그런 수진이 고마웠지만 아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다. 너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돼. 서울 생활은 어떠냐? 카페 운영은 잘 되고 있고? 네, 엄마.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엄마가 먼저 안부를 묻다니. 혹시 오빠나 새언니랑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수진의 직감이 너무나 정확해서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남다른 게 있었어요.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수진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외로웠는데 이제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려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내가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진이 오면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 사이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집안 곳곳을 훑어보는 시선, 아들이 정순의 건강에 대해 이상하게 자주 묻는 것, 그리고 둘이 주고받는 미묘한 눈빛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정수는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 영희 친정 소식을 들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영희 친정집에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 돈이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아온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 되살아난 것이었죠. 수진이 오는 주말까지 며칠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흡혈귀라고 불렀구나. 그럼 이제 누가 진짜 흡혈귀인지 보여주마. 주말이 되어 수진이 집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막내딸의 모습에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은 38살의 미혼 여성으로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똑똑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잘 드시고 계세요? 수진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에 정순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괜찮다, 괜찮아. 너만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
정순이 대답했지만 수진의 예리한 눈은 엄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랑 새언니랑 사이에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수진이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게 있다. 하지만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야. 정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추석날 본 메시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느낀 아들과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희가 통장 보관 장소를 묻는 것, 갑자기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 그리고 최근 영희 친정집으로 흘러간 돈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수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오빠가 엄마를 흡혈귀라고 불렀다고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민수가 영희한테 보낸 메시지였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어머.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오빠랑 싸웠던 것도. 수진이 뭔가를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오빠가 엄마 돈으로 새언니 친정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빠가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했어요.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요. 정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왜 갑자기 오빠와 사이가 나빠졌는지, 왜 집에 오기 싫어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수진아, 그럼 너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네, 엄마.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엄마 옆에만 있어다오. 정순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온 것이었죠. 평소와 달리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는데 마치 수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왔네요.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과는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수진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새언니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보더니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오늘 왔어요, 오빠. 엄마 보고 싶어서요. 수진의 대답도 시큰둥했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영희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한 적은 있지만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수술이라니 그렇게 심한가? 네, 어머님. 이런 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비용 다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가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건강에 별로 관심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말이죠. 수진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언니, 엄마 무릎이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아가씨는 서울에 있어서 모르는 거야. 어머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데. 맨날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고 하시잖아.
영희가 수진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정말 그렇게 아프세요? 수진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넘어가야 할까? 좀 아프긴 하지만 수술까지 해야 하는지는. 어머님, 이런 건 미루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민수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정순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새언니가 갑자기 왜 수술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내겠다는 것도. 정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은밀히 조사해 본 내용을 수진에게 더 자세히 말했어요. 영희의 친정집 통장에 최근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고, 그 시기가 정순의 생활비나 용돈을 달라고 했던 시기와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새언니가 엄마 돈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당장 오빠한테 따져봐야 해요. 수진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 엄마가 계획이 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은 수진에게 지난주에 법무사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정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희가 날 흡혈귀라 불렀지. 이제 진짜 흡혈은 누가 하는지 보여주마. 정순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할머니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수진의 지지를 받으니 정수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또다시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예약까지 해왔더라고요. 수진이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평소의 가면을 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에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고 수술 날짜도 잡아두었어요. 정형외과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직접 봐주신대요. 영희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수술하겠다고 했나? 어제도 말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정순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비용 걱정도 하지 마세요. 좋은 병실로 잡아드릴게요. 영희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 수술비를 내주겠다고? 더러운 계략이구나. 영희 친정집으로 흘러간 돈의 출처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핑계로 더 큰 돈을 빼돌릴 계획인 것 같았어요.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원하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세요? 그리고 비용은 누가 낸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상관없는 일이야. 어머님 건강이 중요한 거지. 돈이 문제야. 영희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새언니 돈으로 하세요. 수진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야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머님을 모셔야지. 너는 뭐야?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 자신을 지켜주려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직 모든 걸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수술은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정순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영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수와 영희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영희는 본격적으로 정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얘기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엄마, 저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얘기인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지만요.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재산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순이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엄마, 요즘 세법이 바뀌어서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희 이름으로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하고요. 민수가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법무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었어요. 민수가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래, 그런 법이 있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정순이 순진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래요. 영희가 거짓말을 보태며 재촉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간단해요. 집하고 땅, 그리고 예금 통장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물론 어머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건 똑같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집에서 못 살게 되는 건 아니지? 어머님,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어머님 아들 며느리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영희가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흡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생 모셔드리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며칠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해야지.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되어요. 법이 또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영희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여보, 생각보다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 같아.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이 의외로 고집을 안 부리시네요. 며칠 안에 다 정리될 것 같아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순의 재산이 자신들 손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곧 흡혈귀는 빈손이야. 그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차피 어머님한테는 집만 있으면 되죠. 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머님은 돈 관리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영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몸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자. 민수의 말에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보다 한 수 앞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정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함께였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할머님 결심하셨군요. 법무사가 정순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순이 결정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나머지 절반은 막내딸 수진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었거든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거야.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결정하시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에요. 정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무사는 정순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 민수와 영희는 계속 정순을 압박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재산 정리 얘기를 꺼냈거든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조급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다른 집들은 다 정리했대요. 영희가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서.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날 흡혈귀라 불렀지. 이제 진짜 흡혈은 누가 하는지 보여주마. 일주일이 더 지나자 민수와 영희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법무사까지 데려와서 정순 앞에 앉혔어요. 어머님, 이분이 저희가 소개받은 법무사님이에요. 오늘 서류 정리 다 끝내시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영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들이 데려온 법무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미 만나본 법무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분명 민수 부부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부터가 탐욕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님, 절차는 간단합니다.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 법무사가 서류 뭉치를 정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순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모든 예금을 민수와 영희 공동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정순이 거주할 권리에 대한 조항도 애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정순을 내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이 서류대로 하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지? 정순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조항을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 거주권은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뭔 뜻이야? 정순이 예상보다 꼼꼼하게 서류를 읽으니까 법무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문구예요. 법적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실제로는 의미 없어요. 법무사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 서류대로 하면 자신은 언제든지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였거든요. 진짜 무섭도록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이제 세금 걱정도 없으시고 관리도 편하실 거예요. 영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다음 말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깜빡하고 잊어먹었네. 어디 뒀더라. 내일 찾아서 다시 하자. 어머님, 도장 없으세요? 그럼 지금 가서 가져오시죠.
금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어.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하자.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와 민수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정순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와 영희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드디어 끝나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영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 늙은 흡혈귀도 이제 끝이야. 내일이면 우리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지. 민수가 비아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영희의 말에는 섬뜩한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맞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집도 팔고 돈도 우리가 관리하고 정말 자유로워질 거야. 민수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순의 재산을 자신들 것인 양 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사용할지, 정순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정순이 진짜 법무사와 만나서 모든 서류를 완성했다는 것을 말이죠. 정순은 집에 혼자 앉아 비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회복지재단과 막내딸 수진에게 이전되었고 민수와 영희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 내 피땀으로 모은 재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 그리고 너한테는 미안했다. 그동안 오해만 받게 해서.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오빠와 새언니가 너무 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엄마를 속이다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너희가 날 흡혈귀라 불렀지. 이제 진짜 흡혈은 누가 하는지 보여주마. 정순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온 그 억척스러움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영희는 일찍부터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법무사도 함께 왔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도장 준비하셨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영희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준비했다. 정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중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요. 법무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빨리 하시죠. 시간이 없어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그때 정순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이 서류에 이상한 부분이 또 보이네. 어제도 말했지만 거주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어디 가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순이 준비한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어 있어. 이걸로는 못하겠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성공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법무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님,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수정해 드릴게요. 법무사가 얼버무렸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니다.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할 수는 없잖니.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자꾸 미루시면. 영희가 초조해하며 따져 물었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가 뭘 그렇게 재촉하냐? 정순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정순은 아들과 며느리를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민수와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즘 태도가 이상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설마요. 어머님이 뭘 알겠어요. 그냥 나이 드셔서 고집이 센 거겠죠. 영희가 대답했지만 그녀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 정수는 갑자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법원에 같이 가자. 재산 정리하는 거 알아보고 싶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법원이에요? 저희가 준비한 법무사분께 맡기면 되는데.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내 재산인데 내가 모를 수는 없잖니.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음 날 정순과 민수는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영희도 따라왔어요. 그들은 상속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정순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박정순님 명의 재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재산이 희망나눔복지재단과 박수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민수와 영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영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물었어요. 우리 모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 로비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어요. 정순과 미리 약속한 대로 온 것이었죠. 오빠,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나?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엄마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도와드렸어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엄마가?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지? 평소의 순한 할머니 모습이 아니라 눈빛부터가 달랐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 우리한테 재산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너희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정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서류는 뭐예요? 저희가 법무사까지 데려왔는데.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그 가짜 서류 말이냐? 내가 서명 안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정순의 말에 민수와 영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민수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정순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원 로비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흡혈귀, 아직도 기어다니네. 죽기만 하면 우리 세상인데. 녹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영희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죠. 집은 내 명의로 바꾸자. 곧 흡혈귀는 빈손이야. 어차피 엄마가 아니라 그냥 금고지.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법원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추석날 영희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본 그때부터였다. 너희가 나를 흡혈귀라고 부르는 걸 알았거든. 정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영희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가 났다고? 뭐가 화가 났는데?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나?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분 등으로 일해서 이 집 마련하고 너희 결혼시키고 생활비 보태주고 그런 내가 흡혈귀냐? 정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와 영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영희야, 내 친정집으로 흘러간 내 돈은 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정순이 추가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그건. 영희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변명은 필요 없어. 내 돈은 내 땀과 눈물의 대가였다. 너희는 날 죽기를 기다리며 흡혈귀라 불렀지. 하지만 진짜 흡혈귀는 너희였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도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에 남길 재산은 더 이상 없다. 그 말과 함께 정순은 수진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서려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를 더 해봐요. 민수가 정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너희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뒤에 남겨진 민수와 영희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법원을 나온 후 정순과 수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랜 전쟁이 끝난 것 같은 후련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느껴졌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정순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나? 정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회라고? 너희가 나를 흡혈귀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 그건 정말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마 스피커폰을 켠 것 같았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럼 내 친정집으로 보낸 내 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것도 화가 나서 한 일이냐? 정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엄마, 그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정말로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돌려준다고? 이미 다 써버렸을 텐데 뭘 돌려줄 수 있겠나? 그리고 돈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게 문제야. 정순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들이 빌린 돈 대부분은
이미 영희 친정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후였고 당장 돌려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엄마, 그럼 집이라도. 민수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집도 없다. 모든 게 다 정리됐어. 이제 너희와는 남남이야. 정순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드시죠? 아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정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영희는 정순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용서를 빌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지만 정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뒷문으로 나가서 수진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집을 비우고 수진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끔 집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만 챙겨오는 정도였죠. 민수와 영희는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정순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도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죠.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편 희망 나눔 복지재단에서는 정순의 기증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독거노인을 위해 기증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정순 할머니께서 기증해 주신 재산으로 독거노인 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기증이라고 생각해요. 재단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순은 그 소식을 듣고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오빠와 새언니한테 줬다면 그냥 개인 사치에만 쓰였을 텐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이니까 기분이 좋네. 정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치매라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우롱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정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충분히 준비해둔 상태였거든요. 수진아, 내가 법무사님께 미리 말씀드려둔 게 있어.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의사 진단서도 받아뒀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뒀어. 정순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재산 이전 과정에서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뒀었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 작성 과정을 녹화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뒀던 것이죠. 너희가 끝까지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하지만 난 너희보다 한 수 위야.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정순과 민수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확실한 승산이 있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순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서울에서 며칠 지내다가
문득 고향 바닷가 마을이 그리워졌어요. 어릴 적 추억이 서린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엄마랑 바다 보러 갈까? 오랜만에 고향에 가고 싶네. 정순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테니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법원에서는 놀라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소송은 완전히 기각되었어요. 정순이 준비해둔 의사 진단서와 녹화 영상, 그리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재산 이전 과정의 모든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재산 처분 당시 박정순 씨는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결했어요. 더 나아가 자녀들의 부당한 재산 취득 시도와 노인 학대 정황이 발견된다는 부가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완전히 망했어. 영희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민수도 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빌린 돈은 상환해야 했고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영희도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한편 정순과 수지는 고향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펜션을 빌려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50년 만에 맞는 바다의 향기는 정순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수진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몰라. 정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정수는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정순이 문득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빠와 새언니가 너무 심했던 거죠. 엄마를 흡혈귀라고 부르다니.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가끔은 마음이 아파. 엄마,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신 선택 덕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잖아요. 수진의 말이 정순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며칠 전에는 희망 나눔 복지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순이 기증한 재산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할머님, 정말 의미 있는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 복지센터가 완성되면 정순 할머니 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어떠세요? 재단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까지는 부담스러워요. 정순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거든요. 바닷가를 걸으며 정수는 새벽 햇살이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죠. 마치 인생처럼 말이에요.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별 생각 아니다.
그냥 이 바다가 참 좋구나 싶어서. 젊었을 때 여기서 놀던 기억이 나네. 정순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가 바닷바람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 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옆에서 도울게요. 정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혈연보다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7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흡혈귀라 불리던 내 인생, 결국 내 선택으로 끝을 맺었다. 이제는 남은 생을 내 마음대로 살련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고요한 밤바다를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지 기대해 봤어요. 민수와 영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움을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거든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 바다를 바라보며 보내는 평온한 하루하루,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는 기쁨까지. 몇 달 후 정순과 수진은 이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 정착했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복지센터 건립 소식도 계속 들려왔고 정수는 가끔 그곳을 방문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순과 수진이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진 할머니가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